1969년 7월 21일 오전 2시 56분, 전 세계는 생중계로 한 남자가 발을 내딛는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그의 말은 역사가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사령관 닐 암스트롱, 달을 밟은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폴로 11호의 역사적인 비행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러블. 아폴로 11호의 백업팀 소속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이 백업팀이라는 것은 정규팀에 있는 정규 멤버에게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이 되는 인원들을 말합니다. 정규팀과 똑같은 강도의 훈련과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요. 러블은 역사적인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지켜보며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3개의 정규 백업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백업팀은 곧 짐 러블을 사령관으로 아폴로 14호의 정규팀이 될 예정이었죠. 참고로 한 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아폴로 12호까지 달 착륙에 성공을 함으로써 미국과 나사는 한껏 고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긴 1970년 아폴로 13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와 우주인들은 미국에서 아이돌급의 인기와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관한 뉴스는 연일 큰 화제가 되었었죠. 아폴로 13호 미션에 대해서 당시 미국인들은 서양에서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13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후에 발사 시간까지 미국 시간으로 4월 11일 13시 13분으로 정해지면서 막연한 찝찝함은 커져만 갔죠. 예를 들어 비행기 이륙 시간이 4월 4일 4시 출발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린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시 미국인들의 기분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숫자에 대한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폴로 13호의 정규팀 사령관이었던 앨런 셰퍼드에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앨런은요, 10년 동안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었고 완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기간 동안에 훈련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비행금지 처분을 받게 된 거죠. 때문에 나사는 아폴로 14호의 정규팀이었던 짐 러블의 팀을 13호의 정규팀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폴로 프로젝트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일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텐데요. 원래 시스템대로라면 아폴로 13호의 백업팀으로 충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14호의 정규팀을 끌어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변수가 생긴 지금 이 시점이 미션을 준비하는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굳이 백업팀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수뇌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달 착륙 훈련까지 받고 있었던 14호 정규팀으로 교체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여담으로 기존 아폴로 13호의 정규팀은 후에 아폴로 14호를 타고 달에 가는데 성공합니다. 아폴로 13호 미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던 중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령선의 조종사였던 켄 매팅리를 교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진 거죠. 발사를 7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교체된 정규팀과 함께 새로운 백업팀도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당시에 이 백업팀의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찰스 듀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홍역을 옮아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자 아폴로 13호의 담당 의사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정규팀에게 이 홍역이 전염됐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때문에 정규팀 멤버 모두의 피검사와 의료기록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짐 러블과 프레드 헤이즈는 어릴 때 홍역을 앓아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이 사령선의 조종사 켄 매팅리가 홍역을 앓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사 수뇌부는 면역이 없는 켄 매팅리가 언제라도 홍역이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찰스 듀크와 같은 장비를 만졌으니
홍역의 조짐이 의심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규팀 멤버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발병도 안 한 사람을 환자 취급을 하고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멤버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팀과 백업팀에서 한 명씩 결격 사유로 제외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 백업팀의 사령선의 조종사인 존 스와이거 한 사람만 정규팀에 올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납니다. 백업이었지만 존은 사령선의 매뉴얼 작성을 담당할 정도로 13호 사령선에 관한 모든 것을 숙달한 실력자였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멤버들은 그의 합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백업팀에서 동일한 훈련을 진행 중이던 존은 나머지 7일 동안 기존에 있던 멤버들과 손발을 맞추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아폴로 13호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사령관 짐 러블, 새로 합류한 사령선 조종사 존 스와이거, 달 착륙선 조종사 프레드 헤이즈입니다. (1970년 4월 11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사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미국 중부 표준시 13시 13분, 아폴로 13호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됩니다. 목표는 달의 프라하마우로 지역 탐사였는데 이곳은 과거의 운석 충돌로 용암이 분출되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13호는 발사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정적인 추진력을 위해서 5개의 로켓 엔진이 가동이 됐어야 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엔진이 2분 먼저 멈춰버린 거예요. 이때 나사 컨트롤 센터에서는 미션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나머지 4개의 엔진으로도 정상 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탐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승무원들과 나사 관계자들은 13에 대한 액땜을 했다 이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달에 향하는 궤도에 접근할 때까지 그들의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진짜 위기의 그림자가 그들을 조용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 달 궤도를 향해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 센터는 산소 탱크의 팬을 가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산소와 수소가 층을 이뤄 낮게 깔리는 침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 침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선 내에 있는 정확한 산소의 잔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때문에 산소 탱크의 팬을 가동해서 대기를 뒤섞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팬을 가동시킨 지 불과 몇 분 만에 폭발이 일어나고 맙니다. 처음에 나사와 우주비행사들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폭발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흔히 있던 작은 운석과의 부딪힘 이 정도로 인식을 했던 거죠. 팬의 폭발로 인해서 상황은 빠르게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번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1번 산소 탱크와 주변의 배관까지 손상이 됐고요. 결국은 2개의 산소 탱크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은요, 사령관 짐 러블이었습니다. 짐은 밖을 보다가 우주선에서 하얀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위기 상황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곧장 나사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고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2만 2,000km 떨어진 지점에서의 사고는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산소 탱크의 폭발은 곧 비행사들이 탑승한 사령선으로 산소 공급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했죠. 나사는 즉시 달 착륙 미션을 취소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무사히 복귀시키기 위한 긴급 비상체제로 전환합니다. 나사 컨트롤 센터는요, 우선 산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컨트롤 센터는 공기가 바닥나고 있는 사령선을 폐쇄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가 있는 착륙선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령선과의 연결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으로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죠. 왜냐하면 이 착륙선은 처음부터 2인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물자, 기기 이런 것들이 다 2인용으로 맞춰져 있던 거죠. 핵심은 산소를 호흡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계도 2인의 호흡량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3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착륙선의 이산화탄소 수치는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해결 방법은 사실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령선에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착륙선의 이산화탄소 제거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사령선 이산화탄소 제거기입니다. 문제는 사령선의 이산화탄소 제거기는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지만 달 착륙선의 제거기는 원통형이었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죠? 이 사실을 들은 컨트롤센터의 지휘관은 이게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맞냐 라면서 난감해했습니다. 공통 장비인데 규격이 다르다. 이게 상당히 황당한 경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은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나사의 전문가들은요, 이 두 장치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양말, 테이프, 책자, 우주선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을 통해 그들은 해결책을 찾는데 성공했고요. 우주 비행사들은 컨트롤센터의 지시에 따라 연결기기를 제작해서 이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사에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과연 어떻게 이 우주 비행사들을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가였습니다. 무사 도착 시나리오로 두 가지 방법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엔진을 풀가동을 해서 제자리에서 유턴을 한 다음에 지구 진입 궤도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방법이 리스크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력이 부족하거나 엔진을 풀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기 파손이 우려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 방법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달의 궤도를 자연스럽게 돌아서 달을 선회를 해서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리스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행사들의 생명 유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사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달의 궤도를 돌아서 귀환하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은 비행사들이 더 긴 여정을 견뎌내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료전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귀환할 때까지 전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었죠. 만일에 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전력을 다 소모하게 된다면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나사는 전력을 필요한 만큼의 최저 한도까지 떨어뜨릴 것을 지시합니다. 생명유지 장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치를 끄도록 한 건데요. 문제는 자동 조종 장치마저 꺼버린 탓에 이 조종사들이 항로를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주비행사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히터까지 끄면서 내부 온도는 영하까지 떨어졌죠. 식량도 언 상태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비행사들은 추위의 모방비로 방치되었습니다. 착륙선에 비치된 월변화로 방화나 역할을 했지만 사실 두 켤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은 온전히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죠. 식량은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하루 식량이 얼마였냐면 핫도그 하나랑 물 90ml. 여러분, 물 90ml는 정말 조금이거든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배고픔보다 물 부족이 더 심각했던 거죠. 우주선에는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싣지 않습니다. 그럼 물을 어디서 얻냐? 연료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산물로 물을 만들어내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섭취를 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 우주선 내부는 절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었고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 프레드는 신장염까지 얻어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며칠 동안 식사도 수면도 휴식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적은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뇌 기능이 저하되었죠. 직접 항로를 계산해서 수동으로 조정을 하느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두 조종사의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뒤늦게 합류했던 존 스와이거와 지구에 잔류했던 기존 멤버 켄 매팅리였습니다. 존 스와이거는 처음에 말했듯이 사령선의 매뉴얼을 직접 개발한 당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 안에서 존 스와이거보다 사령선에 통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동 조종을 하면서도 궤도를 놓치지 않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홍역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안타깝게 탈락했었던 켄 매팅리 기억하시죠? 이 켄 매팅리는 오히려 지구에 남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도 존 못지않게 사령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나사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서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끝에 가장 전력을 아끼면서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재진입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었죠. 결국 이 뛰어난 두 조종사가 지구와 우주에서 합심을 한 끝에 아폴로 13호는 지구 진입 시도의 단계에 오는 것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번 여정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일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산소 탱크 폭발로 다른 기계까지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폴로 13호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었죠. 우주선 내열재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내열재가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안전하게 진입을 하더라도 전원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낙하 예상 지점인 태평양 사모아 부근에 태풍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였어요. 온갖 죽을 고비를 넘어왔는데 마지막에 태풍에 휘말릴 판이었죠.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폴로 13호는 가족이 기다리는 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합니다. 대기권에 돌입을 해서 이제 낙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순간 아폴로 13호와 나사와의 교신이 두절이 돼버려요. 보통은 우주선이 지구에 진입을 할 때 3분 정도는 교신이 두절이 된대요. 근데 이 아폴로 13호는 3분 30초 동안이나 회신이 없었던 거죠. 3분이 넘는 무거운 침묵 속에 나사는 휴스턴이다, 들리나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무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령관 짐 러블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내열재 이상이 없었고 태풍도 영향권 밖으로 벗어났던 거죠. 1970년 4월 17일 오후 6시 사모아 남서쪽 태평양 인근에서 승무원들은 대기하고 있던 해군과 공군에 의해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담으로 아폴로 13호의 승무원 3명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간 인간으로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착륙이 아닌 귀환을 위해 훨씬 높은 궤도로 달을 돌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아폴로 13호의 사고가 발생을 하자 즉시 나사와 우주비행사 간의 모든 교신 내용을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1970년대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 내용을 유선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 우주비행사의 가족들에게 24시간 전달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함에 마음을 졸였지만 정부와 나사가 무사 귀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나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최선의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3인의 승무원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고 기적을 만들어냈죠. 대부분의 이런 우주사고가 비극으로 끝난 것과는 달리 아폴로 13호의 귀환은 32만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멤버 전원이 무사 귀환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남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항공모함을 방문해 우주 비행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무사귀환 다음 날 하와이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승무원들과 나사 관계자들은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최악의 비극을 극적인 기적으로 바꾼 공로를 칭찬하며 달 착륙에는 실패했지만 무사 귀환이라는 기적을 만든 아폴로 13호 미션을 성공한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